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이론편 8강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대사를 마무리를 졌어요. 그래서 고대사까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고대사 복습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대사 아직 복습이 덜 됐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고려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조선으로 들어가고 쫙 돌아가서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더욱 그 학습 능률이 오를 수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예요? 고대사를 복습을 철저히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고려로 들어갑시다. 됐습니다. 일단 복습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죠? 일단 들어갈게요. 고려 이제 들어갑니다. 고려 시대를 우리의 중세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순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고려 들어왔습니다. 이제 중세국가의 성립인데 세계사를 한번 먼저 보자라는 거죠. 중국은요, 당나라가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5대 10국으로 다시 쪼개집니다. 분열을 거쳤다가 이 분열을 송나라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송나라가 통일하면서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제 고려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송나라, 이 커다란 송나라가 조금 유지되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금이라는 나라가 출현을 하는데 그것은 여진족이 성장해서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송나라와 선전포고를 하죠. 그래서 금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하는데 어처구니 없이 금나라가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송나라는 남쪽으로 밀리게 돼요. 이른바 남송시대가 열리게 되고요. 당시에 이제 주의가 성리학을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후기에 우리가 성리학이 유입되기도 하는데, 자, 13세기에는 이 다음에 몽골 애들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몽골 애들이 원이라고 나라 이름을 정하고 거의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른바 몽골 제국이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몽골 제국 몽골 제국이 형성이 되고 이 몽골 제국의 또 지배를 또 받게 돼요. 지배라기보다 간섭을 받게 되죠. 이 고려가 이때 원 간섭기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명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이때 우리는 고려가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 조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당, 송, 원 이렇게는 기억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서양은 이제 보실 필요 없고요. 자, 고려의 성립과 민족의 재통일을 들어갑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삼국의 항쟁, 그러니까 후삼국의 항쟁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후고구려가 있고 그리고 후백제가 있고 신라가 있는데 이 후고구려가 멸망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918년 누가 왕건이 세우게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후백제의 견훤과 고려의 왕건과 신라가 이렇게 싸우는 후삼국 시대가 열립니다. 자, 지금 고려의 건국이니까 918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고구려의 계승을 표방했지요. 그래서 이름을 고려라고 졌고요. 철원에서 당시의 후고구려는 철원이었죠. 수도가 송악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 송악은 송도라고도 부르고요. 개성이라고도 부르고 개경이라고도 부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개경, 개성, 송도, 송악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이제 개성이구나. 우리는 지금 개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도읍을 옮기는데 이제 919년 모르셔도 돼. 연도는 모르셔도 되고요. 이거는 아셔야죠. 자, 그리고 민심을 수습하는 태조 왕건이고요. 호족 세력을 회유, 포섭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봅시다. 후고구려가 멸망하고 그 자리를 918년에 고려가 만들어집니다. 왕건이 고려를 건국했고요. 그리고 이제 송악으로 수도를 옮겼죠. 이때 이제 후백제가 있고요. 완산주, 전주에 도읍을 정했던 완산주. 여기에 보시면 보시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고려예요. 그런데 여기는 누구 땅이에요? 여기 후백제 땅이죠? 아니에요. 여기 후고구려 땅입니다. 예전에 궁예가 왕건을 오른팔로 두고 있을 때 이 왕건을 출정을 시켜서
여기를 후고구려 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후백제 힘들죠. 현재 힘든 상태다라는 거죠. 후고구려가 양쪽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건이 지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건이 일약 스타덤에 올라요. 왕건 장군 만세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먹었으니까, 점령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왕이 되는 것이 고려 태조 왕건입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재통일 과정을 한번 거쳐봅시다. 후백제가 건국했어요. 우리가 공부했고요. 후고구려를 건국했습니다. 901년 궁예가 공부했고요. 고려를 건국했습니다. 공부했죠. 궁예를 축출하고 왕건이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 고려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발해가 멸망했네요. 926년. 와, 이것이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란이 쳐들어와서구나라는 거죠. 자, 고려 그리고 후백제, 신라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고려 왕건이 왕위에 앉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민생안정이에요. 민생안정. 왜? 그 전에 폭정을 일삼았던 궁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민심이 되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민생이 안 좋아요. 그래서 민생안정을 힘을 쏟고 있는데 926년에 나의 형과 같은 격인 발해가 이 금수의 나라 거란족에 의해서 멸망하는 대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후백제와 신라, 고려, 특히나 이제 고려 같은 경우는 이 발해 유민들 있죠? 발해 유민들이 내려왔을 때 이 고려는 다 포용합니다. 어서들 오시오. 그래서 발해 왕족들이 내려왔을 때 왕족 대우를 해주고 그만한 직책을 주고 수용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자리는 누가 있습니까? 거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란이 생각도 없이 고려와 친하자고 친교 관계를 요구해요.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고려 왕건이 저건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완전히 근본 없는 민족이구나. 이렇게 돼서 거란을 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란을 치려면 후방이 탄탄해야 되는데 후백제와 신라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일단 왕건은 그래, 거란을 치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대국을 위해서 이 후백제와 신라를 정벌해야겠구나, 이런 쪽으로 먼저 가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고려를 통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고려와 대전쟁을 벌여야겠다라는 생각이 왕건의 생각입니다. 자, 이제 볼게요. 발해가 멸망했어요. 자, 그리고 신라가 투항하고 후백제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선포하죠. 자, 나는 이제 통일을 할 거야. 통일을 할 거니까 일단 여기에서 더 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방금 그 사건에서 왕건이 얘기하는 거예요. 후백제와 신라에게, 야, 지금 상황이 이래. 그래서 니들이 싫은 것도 싫은 건데 일단은 쟤들 하려면 우리 한민족이잖아. 한민족으로 엮어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니들을 정벌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아직 이제 무늬만 있잖아요. 신라 말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라는 화백회의를 열어요. 귀족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서 고려에 투항하자. 그래서 경순왕이 신라를 들고 왕건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왕께 귀의한다. 그래서 신라는 항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건이 경순왕 내 이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어나시오 한 다음에 대단한 결정을 하셨소. 신라의 왕이 직접 신라를 우리에게 준다니 이보다 감사한 것은 없소라고 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신라 땅이었잖아요. 신라 땅인데 이제 고려가 신라를 흡수합니다. 후백제 하나 남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 신라는 요쪽에 원래 누가 통치했죠? 경순왕. 그렇죠? 경순왕 김분대. 이 경순왕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쪽에 지방관으로 임명하겠소라는 거죠. 그래서 신라는 이제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이 고려라는 나라의 신라 지역을 경순왕이 통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신관 제도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935년에 항복으로서 신라를 장악을 했고요. 하나 남은 후백제와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자, 935년입니다. 자, 신라는 고려에 항복을 했어요. 투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제는 어떻냐? 백제 견훤은 나도 이제 나이를 먹고 옆에 보니까 나도 그냥 왕건이 저 정도면 궁예랑은 틀리니까 귀의를 할까? 우리도 귀순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내 아들에게 왕권을 넘겨줘야지. 그러면서 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첫째 장남 신검이가 있어요. 근데 신검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신검이 조금 너무 호전적이고 너무 좀 앞서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견훤은 넷째 아들 금강을 마음에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934년에 후계자로 금강을 지정을 해요. 그리고 나는 좀 은퇴할란다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지요. 이 사실을 안 신검이 막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금강을 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받죠. 대노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죄송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체포해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옥이라고 했는데 금산사예요. 절에 유폐를 시켜버려요. 가둔 거죠. 그러니까 금산사에다 유폐를 시켜요. 견훤. 그러니까 견훤이 935년에 이게 지금 뭐냐.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아들 농사를 잘못 졌다. 이렇게 됐죠. 아들은 죽었지. 이 아들이 지금 엉망이죠. 그리고 신검이 왕에 오릅니다. 그때 이제 견훤은 여차저차해서 안 되겠다. 탈출하자. 그래서 3개월 뒤에 탈출한 다음에 왕건에게 귀의해요. 왕건에게 투항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졌어. 내가 이런 상황이라 이렇게 됐어. 나를 받아주시오. 그러니까 왕건이 형님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십시오. 형님 대접을 해줘버려요. 그러니까 견훤이 엄청 고맙지. 눈물 뚝뚝 흘립니다. 고맙다. 왕건이 얘기합니다. 뭐 필요한 건 없으세요?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져서 내가 이 아들을 정벌하겠소. 나에게 군대를 달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건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줘요. 그리고 이 군대를 가지고 견훤이가 자신의 후백제를 공격한다니까? 이게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935년에는 신라가 고려에 투항을 했죠. 그리고 935년에 후백제 견훤은 또 고려에 투항을 합니다. 고려에 투항한 왕건과 고려에 투항한 견훤이 힘을 합쳐서 이제 후백제를 공격하게 되고요. 자, 이 공격의 마지막 전투가 이제 1, 2천 전투예요. 935년에 있었던 1, 2천 전투인데 여기는 누구였어요? 고려 왕건이죠. 왕건과 그리고 또 누굽니까? 여기에 후백제의 견훤이에요? 아니죠. 이제 신검이에요. 신검과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것이 1, 2천 전투입니다. 그래서 1, 2천 전투에서 후백제가 패배하면서 그러면서 고려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고려의 재통일이라고 부릅니다. 신검은 참고적으로 죽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신검을 다시 이렇게 왕건이 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견훤이 왕건한테 이 배신을 때리냐 저거 죽여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왕건의 곁을 떠나는 견훤입니다. 안타깝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자, 발해 유민을 포용합니다. 발해 멸망 직후에 고려로 망명했는데요. 발해 마지막 세자 대광영이 망명을 했을 때 이 대접을 다 해줬어요. 극진히. 그래서 왕건이 적재적소에 임명을 했고요. 신라가 투항합니다. 935년에 투항하지요. 자, 그 전에 공산 전투. 대구에 보면 팔공산이 있어요. 거기에서 전투를 치렀던데 공산 전투예요. 후백제와 고려가 전투를 한 건데 이 배경이 후백제가 신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경영을 죽여요. 그리고 이제 승리를 했죠. 승리에 도취된 퇴각하는 후백제를 고려가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려가 깨져요. 후백제가 이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후백제는 와 하면서 이제 기세가 엄청나게 더 이렇게 높아졌지만 고려군은 패배하면서 기가 꺾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전쟁 상황에서 좀 기분은 나쁘겠지만 이 그 신라 사람들이 봐보세요. 자신의 왕들을 죽였어요. 누가? 후백제. 원수잖아요. 근데 고려가 와서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이 전투로 왕건이 신라인들에게는 왕건은 좋은 사람이라는 그 신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창 전투가 있어요. 이거 이제 복수하는 거지. 이제 기다렸다가 고려가 이제 후백제와 공격을 고창에서 전투를 하는데 이때 대승을 또 거두게 되는 것이 고창 전투.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신라를 통합하죠. 신라가 항복합니다. 전쟁 없이 됐고 후백제가 멸망합니다. 네 분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설명 다 드렸고 마지막 전투 1, 2천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통합을 했다라는 거죠. 순서 맞추기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백제 건국, 후고구려 건국, 그리고 고려가 건국되고 이 다음에 발해가 멸망됐죠. 발해가 멸망하고 나서 발해 유민을 포용한 왕건.
거기에 이제 후백제가 이렇게 공격했을 때 도와줬다가 패배한 왕건 공산전투가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에 공산전투 다음에 고창전투 그리고 신라가 통합되고 그리고 후백제 멸망. 요것은 뭐라고요? 1, 2천 전투예요. 그렇죠? 요렇게. 그래서 팔공산, 고창, 1, 2천 전투. 요것이 이제 가나 다로 나오면 이제 틀리라는 거야. 틀리라는 거. 가나 다 해서 이걸 사료로 내버리잖아요. 그럼 진짜 어려워요. 사료로 나오면. 그렇죠? 그래서 사료로 나왔을 때만 아니면 수월하다라는 거죠. 사료가 나오면 만약에 이제 학생 3명이서 얘기를 하죠. 대화. 공산전투에서 승리하였어. 고창전투에서 승리했어. 그리고 1, 2천 전투에서 이렇게 싸웠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쉽지만 이 단어가 없이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사료로 만든다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잘 이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 이제 모든 일은 다 끝났어요. 고려가 만들어졌습니다. 고려가 완성했으니 고려가 완성됐으니 이제 왕들의 정책을 봅시다. 자, 태조 왕건이 이제 어떠한 정책을 했느냐? 요것이 중요한 거죠. 태, 해, 정, 광, 경, 성, 종까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고려 초기 왕들의 업적인데요. 보세요. 태조가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렇죠? 나라를 건국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 해종이 걸러낼 것이고 그 다음에 정종이 또 한번 걸러낼 것이고 이거는 안 좋았어. 다음 거 다른 거 새로운 거 하자. 광종이 또 걸러내고 경종이 걸러내다 보면 좋은 것은 이제 확연히 구분이 되고 안 좋은 것은 확연히 구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건 쳐내고 좋은 거를 나라의 기반으로 해서 이 나라를 운영하자라고 안정화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고려의 초기의 그 정치 체제 혹은 고려의 운영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성된 시기를 성종 때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 성종 나오죠. 성종이에요. 성자가 이를 성자입니다. 그래서 완성할 성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체제가 완성되었다 그래서 성종으로 쓰는 거니까 우리가 이 초기에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뭐가 잘 되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좋았느냐 요것을 파악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꼭 나오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태조 그리고 광종 그리고 성종 요렇게만 아시면 돼요. 태조, 광종, 성종. 특히나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건 광종이고 그 다음에 성종이고 그 다음에 태조입니다. 근데 태조가 시험 문제 나올 땐 되게 까탈스럽게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종, 성종, 태조 이렇게 이제 우리가 꼭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부로 들어가 봅시다. 자, 태조가 이제 왕에 앉았고 맨 처음부터 뭐 했다고요? 민생 안정책입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수탈을 계속 일삼으니까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죠. 백성들이 불안하면 다 향촌을 이탈해요. 이탈하다 보면 농사도 안 짓고 그렇다면 재산이 없잖아요. 그 국가 세금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백성들이 전쟁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전쟁에서 어느 정도 좀 격리된 그래서 안정화된 생활을 하게끔 하자라는 것이 태조 왕건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민 유도 백성을 취할 때는 일정한 도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 하에 운영을 하는 것이 태조 왕건입니다. 자, 그래서 호족들의 지나친 세금 수치를 금지시켰고 조세 제도 합리화. 이제 10분의 1로 낮춰버립니다. 이것만 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내라. 더 많이 낼 거 없다. 근데 예전엔 막 2배, 3배 막 걷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안정화시킵니다. 무조건 세금은 10분의 1이야. 그리고 흑창을 설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고대 사회에서 2세기 때 고국천왕이 시행한 진대법 있죠. 이 진대법을 계승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흑창.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볼 것이
이 흑창의 운영이 잘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커집니다. 커져서 의창이라고 확대 개편되는데요. 이 의창이 나오면 성종 때 이렇게 확대 개편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료에서 흑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벌써 고려 전기, 성종 전까지 우리가 시기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창이라고 나오게 되면 의창은 조선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의창이 나왔을 때는 기능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 흑창을 물어볼 때는 흑창이 나왔을 때는 시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흑창을 시작했다 누구예요? 태조를 풀어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왕권 강화 어떻게 하느냐? 자, 정계, 계백, 요서. 자, 여기에서 보면 계자가 들어가요. 계율이라는 거죠. 계율, 지침서예요. 그래서 관리들의 지침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정계, 계백, 요서 깨끗하게 정치해야 돼. 니들 관리들은 깨끗하게 백성을 막 거두면 안 되고 라는 관리 지침서. 그래서 정계, 계백, 요서는 무조건 외워야 되고요. 자, 후대 왕들에게 훈여 10조. 그래서 정계, 계백, 요서 관리들에게만 이거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내 후대 왕들에게도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운영을 해라. 라는 철학이 담긴 지침서입니다. 10가지 조목을 내리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 10가지인데요.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지워야 돼. 됐어요. 자, 훈여 10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3조 왕위 계승은 적자적손의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상속이죠. 그런데 이제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형제상속도 가능하게 해라라는 거예요. 부자 상속을 강조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4조에 보면 거란은 짐승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놀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거란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자, 5조 보면 서경의 수덕은 순조로워서 그러니까 뭐예요? 서경의 땅이 굉장히 좋다. 서경이 기운이 좋다. 서경은요. 평양을 얘기합니다. 평양. 앞으로 서경은 평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 그래서 괴일이 대업을 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경을 중요시했습니다. 왜냐? 자, 예전에 장수왕 때 기억하시면 돼요.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죠. 내려와서 뭐 하려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려고, 남진하려고. 그렇죠? 근데 지금 개경이란 말이야. 근데 평양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북진을 하겠다는 거죠. 왜요? 거란을 치겠다. 요거랑 같은 말이잖아. 거란은 나쁜 놈들이야. 언젠가 쳐야 돼. 아주 나쁜 놈들 놀지 마. 라고 얘기한 이유. 서경이 중요하다. 평양이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북진 전초 기주로 삼을만 하다라는 거죠. 기운도 좋고. 내가 이렇게 아무리 좋다고 얘기할지언정 니들이 말로 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왕이 되면 한 100일 정도는 한 3개월 정도는 평양에서 일을 봐라라는 거죠. 서경에서 일을 보면 내가 왜 좋아한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를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6조는 연등회와 팔관에는 불교 행사입니다. 불교 행사니까 자, 불교를 뗄래야 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불교로 인해서 신라를 배척하고 고려를 세웠습니다. 고려는 불교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만세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처님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럼 부처님을 기리는 행사, 불교 행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연등회와 팔관에 2번 하는데 부처를 제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후대에 이 나쁜 신하들, 간신배들이 가감을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게 해라라는 거죠. 불교 숭상, 숭불 정책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훈유 10조에 태조 왕건의 사상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철학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태조 왕건의 호족 통합 정책을 봐볼게요. 자, 회유책입니다. 호족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힘이 그냥 막 살아있는 힘이잖아요. 왕건이 어떻게 했어요? 힘으로 찍어 눌러서 내 밑에 꿇어 그래서 호족들 다 규합을 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고구려에서 백제 신라를 다 통합을 시켰는데 아직도 힘 있는 지방 호족 세력들은 왕권을 이렇게 위협할 만한 정도의 힘을 가졌다 말이죠. 이들을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두드러 패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안을 때는 안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뭐라고 할까? 회유책,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봐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견제책, 강경책이죠. 이렇게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벌을 내리고 이런 것들을 병행하게 되는데 이 회유책과 견제책을 좀 봅시다.
회유체, 개국공신과 지방호족을 관리로 등용을 합니다. 그리고 역분전이라고 해서 토지제도인데요. 삼국의 항쟁이죠. 후백제, 그리고 신라와 고려가 이렇게 한창 통일전쟁을 했을 때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특별 보너스를 내린 것이 역분전이에요. 그러니까 역분전 나오면 태조 왕건이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력한 지방 호족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힘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냥 계속 찍어 넣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의 딸들과 결혼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28명 정도의 부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지. 그러니까 이제 티나는 것만 그렇고 그 기록이 없는 내용도 있으니까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태조 왕건 때는 좋아요. 왜? 태조 왕건은 이 부인, 그러니까 장인들이 많잖아요. 이 장인들이 누구예요? 지역에 힘 있는 호족 세력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호족 세력들에게 뭐도 주냐면 왕시성을 줍니다. 이른바 성을 하사한다. 그래서 왕시성 하사 정책, 사성 정책이에요. 그래서 왕시성을 하사하니까 이제 귀족에서 왕족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왕건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면 이 특혜도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인어른, 그러니까 장인들의 입장에서는 왕의 힘이 강화되는 게 더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살아있을 땐 좋은데 안 좋은 건 뭐겠어요? 자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자식들이 무진장 많아요. 아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죄다 왕자야. 그러니까 다음 왕이 될 아들들은 자칫 잘못했다는 왕권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도 생겼고. 아무튼 혼인 정책과 사성 정책은 같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호족의 자치권도 인정을 해줬고요. 자, 견제책 봅시다. 자, 일단 사심관 제도인데요. 이게 최초의 사심관은 경순왕입니다. 경순왕. 중앙의 고관을 자신의 출신지에 임명합니다. 좋은 것 같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역모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연대 책임이에요. 그럼 보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도지사 정도가 된단 말이야. 뭐 경기도지사, 뭐 강원도지사 이렇게 있는데 그 경기도 강원도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인구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저쪽에서 반란이 났어요. 그 도지사 어떻게 알아요? 나랑 관계 없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어? 그러면 너도 잘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그 견제책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기인제도입니다. 호족의 자제를, 그러니까 호족의 자식들을 일정 기간 수도에 머물게 한 제도예요. 이 비슷한 게 뭐가 있었어요? 통일신라의 상수리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것. 자, 북진 정책입니다. 거란에 대한 적대 정책. 거란이 친교 관계 얘기했을 때 단칼에 끊어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거란이 친교 관계에 징표로 고려의 사신과 낙타 50필을 보냅니다. 자, 사신과 낙타 50마리를 보내요. 그러니까 태조가 그래 받아라고 하는 거예요. 거란 애들이 친구야 그러면서 50마리를 줬어요. 근데 이제 태조가 받아. 저기에다 놓고 그리고 만부교라는 다리 밑에다가 야 이거 뭐 만들어 울타리. 그래서 울타리에 넣고 50마리를 가둬놔요. 그리고 물 한 모금 먹이지 않고 아사시켜 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발해를 명만시킨 나라와 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시는 섬으로 유배 보내고 낙타를 만부교 밑에 가두고 굶어 죽게 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거란이 아주 열받는 거죠. 왜? 제가 자주 이 비유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기 미국 대통령과 이제 친하단 말이에요. 친한데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특산품 뭐가 있어요? 진돗개 엄청 진돗개 있잖아요. 진돗개 50마리를 미국 대통령한테 선물 줬단 말이야. 근데 미국 대통령이 알았어. 그래서 외교부 장관을 감금하고 그리고 50마리를 저쪽에다 해가지고 아사시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아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입니까? 일어나는 거죠. 반민 막 투쟁이 심각해질 거야. 엄청난 거죠. 이거는 완전히 국가의 수치죠. 그러니까 고려가 거란을 그만큼 우습게 받고 업신여겼고 니들하고 적대적이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만부교 사건입니다. 자, 서경을 중요시했다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는 진격할 거야. 거꾸로 북진,
북으로 진격할 거야라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서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의 국경선을 확보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자 이쪽 위에 보세요. 아이 지저분해. 에이. 자 위에 보시면 이 고려가 있잖아요.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가 예전에 신라였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어디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갔죠.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이렇게. 이게 뭐예요? 지금 발해가 멸망했을 때 치고 올라간 거예요. 서경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치고 올라가서 여기를 장악을 한 겁니다. 장악을 이 북진 정책의 결과였다라는 거죠. 그만큼 서경이 이 뭡니까 그 요충지라는 거죠. 우리가 북진할 때 굉장히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장악을 했으니까 이제 조금 이따 또 치고 올라가야 되겠지. 그렇죠? 이런 형태를 보여주는 것. 자, 이제 태조 왕건의 정책은 이제 끝이 났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냐. 자, 태조의 정책 해가지고 쉽게 나오면 여기에서 쫙 사료를 주고 1, 2, 3, 4, 5 해서 정계 개병요서 훈여 10조 이렇게 해서 뭐 말도 안 되지만 4번에 이제 훈민정음 창제 뭐 이렇게 나와요. 아닌 것을 찾아라. 그러면 쉽죠. 그런데 지금 지도에 이 지도를 놔두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 가라고 놓고 가와 같은 의미의 정책을 찾아봐라라고 하면 뭘 찾아야 돼? 요 서경중시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거란 적대시 서경중시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찾아봐라 그리고 1, 2, 3, 4, 5가 있는데요. 태조의 정책을 싹 다 집어넣어요.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뭐 사성 정책을 했다. 뭐 해가지고 5번은 서경을 중시하였다. 이렇게 나오면 진짜 어렵죠. 모두 다 5개 다가 태조의 정책인데 이 중에 하나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북진 정책을 찾아라라는 거. 이런 게 실제로 나오겠냐? 나왔다니까? 나왔어요. 자, 이제 다음 왕을 봅시다. 해종과 정종의 정치라고 하는데 별 내용은 없습니다. 왕규의 난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왕규의 난이 있었으면 그 사료나 뭐 주제가 나오면 이때가 이제 그 태조 바로 직후 상황이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 태조 왕건이 있었는데요. 태조 왕건의 15번째, 16번째 왕비의 장인,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이죠. 왕건의 장인 왕규가 있습니다. 왕규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들, 태조 왕건의 아들 해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해종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왕규는 또 한 번 해종에게 딸을 줘요. 그러니까 참 애매한 거야. 뭐가 애매하냐면 봐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 이 딸하고 요 왕비의 관계는 언니 동생인데 아버지니까 어머니가 되니까 딸이 언니한테 어머니가 뭐야 이거. 이게 친족 간의 그 결혼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이거 조금 있으면요. 그러니까 고려 왕실의 족보를 따진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따졌다가는 하루 종일 걸립니다. 하루 종일. 그럼 다행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왕이야. 내가 고려의 왕인데 내 첫째 왕비는 우리 사촌 누나고 둘째 왕비는 뭐 저쪽 팔촌 저 동생이고 뭐 저 뭐야 한 셋째 왕비는 뭐 숙모뻘이고 막 엉망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왕규는 딸을 이렇게 왕비로 줬어요. 그러니까 왕규는 어마어마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죠. 어떻게? 자, 해종의 입장에서 볼까요? 왕건이 아버지죠.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할아버지죠. 그런데 나는 딸이 그 부인의 아버지니까 장인이면서 할아버지격이야. 엄청 복잡하지. 아무튼 왕규가 힘이 셌단 말이죠. 그런데 해종이 왕이 되면서 이거저것 귀찮은 정책 같은 걸 하게 되니까 왕규가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왕이요 라고 이렇게 덤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규가 이거 봐라. 그럴 거면 왕을 바꾸면 되잖아. 그래서 외손자 광주원군을 왕으로 앉히기 위한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이때 당시 왕규가 엄청나게 힘이 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란 세력이 무지막지해요. 해종 때 반란이 일어났고요. 해종이 이 진압을 하면서 진압하는 과정에 병을 얻어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종의 동생 정종이 왕위에 앉아요. 그러니까 왕건의 그 아들이 다시 왕위에 앉습니다. 정종이 왕위에 앉으면서 이 왕규의 난을 진압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참 복잡하지. 그래서 왕귀의 난은 웬만하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근데 나오게 되면 이때 복잡할 때다. 자, 또 하나 다시 보자면 왕규는 신하지요. 어찌됐건 신하인데 신하의 힘이 굉장히 강하고 왕권은 땅에 떨어진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해종이 지금 위협을 받아가지고 죽게 되면 이 해종의 동생들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겉으로는 안 좋겠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를 수가 있어요. 왜? 왕이 죽었으니까 다음은 내가 왕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왕권이 떨어지잖아요. 왜? 이런 일이 왜 생겨요? 왕건이 아들을 엄청 많이 생산했거든.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해종과 정종이 정치를 하는데 이게 왕권이 강화가 안 됩니다. 자, 특히나 해종 때는 왕권이 땅에 팍 떨어지고요. 정종은 아무래도 그 왕귀의 난을 진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왕권을 이렇게 회복한 상태에서 세상을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광종이 왕위에 앉게 됩니다. 자, 광종 왠지 좀 어감이 세 보이지 않아요? 세 보이죠. 그렇습니다. 피로써 왕이 된 사람이 광종입니다.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광종이 맨 처음에 정치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왕권을 회복한 상태에서 왕에 앉잖아요. 그러니 이제 광종은 아무래도 신하들의 힘이 부담되죠. 이 신권은 지금 강하단 말이죠. 현재도 강해요. 왕종이 왕에 앉았는데 강해요. 이걸 찍어 누르다가 역풍을 맞아가지고 힘이 꺾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종은 조심해야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조심히 차근차근 자신의 힘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종은 평생을 왕권 강화에 힘을 쏟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종의 왕권 강화라고 외우면 편합니다. 광종.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첫 번째로 이제 노비 안건법을 시행하는데요.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해방시켜주는 제도인데 말로 해서는 힘들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건국초입니다. 건국초예요. 지금 뭐 4대 왕인가요? 태조, 해종, 정종, 광종이잖아. 그러니까 4대 왕이죠. 4대 왕이니까 뭐 한 10년씩만 잡아도 40년이면 꽤 됐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굉장히 짧은 순간 왕이 된단 말이죠. 보세요. 949년이에요. 근데 통일은 언제죠? 936년에 통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단 말이야. 이들이 정치를 한 게 얼마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조 왕건 때 하고 얼마 이제 삼국 통일된 다음에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한참 하고 전쟁 직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죠? 이때 노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귀족과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양민이 있고 노비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가 노비의 수는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정도. 그런데 전쟁 노비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이 노비는 노비예요? 아니죠. 양민이었던 사람들이 패배하면서 노비로 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양민이라고. 그런데 전쟁이 끝나서 노비가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광종이 이걸 가지고 와. 장부 갖고 와봐. 내가 다시 볼 거야. 가만있어 봐. 얘들은 원래 양인이네? 그러네? 양인으로 바꿔.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 이게 노비 안건법인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권 강화고 두 번째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 재정 확보책 보자라는 거야. 광종이 왜 시행을 했냐면 일단 광종이 왕이 됐는데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국가의 재정 상태를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자, 이 국가의 대부분의 세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평민입니다. 평민이 요 정도가 평민이었는데 반이 그냥 쑥 가가지고 이 사람 사람이 아니에요. 노비가 됐잖아. 그러니까 노비는 세금을 안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민들이 2배를 더 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죠. 그런데 태조 왕건이 이 사람들의 10분의 1만 내게라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절반으로 세금이 툭 꺼지니까 아유, 나 힘들어 죽겠죠. 그래서 광종이 첫 번째로 이들을 양인으로 만드니까 세금을 걷기가 되게 편해요. 왜요? 이 사람들은 동물 취급을 받다가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누구 덕분에? 광종 덕분에. 그러니까 광종이 생명의 은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나 열심히 내야죠. 이렇게 될 것이고.
귀족들 입장에서 볼 때도 광종한테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그러면서 편하게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부터 귀족들이 광종에게 아니되옵니다. 그러면 밤길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들이 한 번씩 돌멩이 던지면 그대로 직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귀족 견제도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왕이 무슨 얘기를 해서 이렇게 진행합시다 라고 하면 평민들이 좋다 그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왕권이 자연스럽게 강화되는 거고 국가재정은 확보되는 거죠. 이게 노비안건법입니다. 그러니까 노비안건법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노비안건법은 엄청 광종 나오면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힘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방 호족 세력들의 힘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방 호족 세력들의 단점이 뭐예요? 무식해요. 힘만 있단 말이죠. 학식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광종이 이 일을 한번 정책을 추진해 봅시다. 그러니까 안 돼요 라고 얘기해줘. 그래도 추진해 봅시다. 안 된다고.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그 무식하게 찍어 누르니까 명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을 내 신하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내 신하로 두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화한 그러니까 외국인이죠. 후주라는 곳에서 귀화한 쌍기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귀화했으니까 고려 사람인데 넘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쌍기가 이름인데 쌍기를 채용합니다. 채용해서 야, 너한테 권한을 줄 테니까 관리 등용 체제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봐라. 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과거제라는 것이 있는데 시험을 봐서 공부를 잘한 사람을 상중하로 나눠서 이렇게 관리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라는 거죠. 시험 등급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거 좋다. 그거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제를 시행하는데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고관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 민족의 첫 번째 관리 등용제 과거제입니다. 그래서 광종 때 과거제가 최초로 시행되는데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문반 관리예요. 무반은 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과는 없고 문과만 있다라는 거예요. 문과만 시행해요. 그래서 선발하는 과거제를 시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자, 노비안건법으로 인해서 왕의 힘이 강화됐습니다. 평민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그 다음에 이 무식한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들을 내 측근으로 놓으니까 이제 이 정책을 한번 해볼게요.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된다고. 아주 이게 덤비네. 그러면 과거제에서 뽑은 이렇게 학식이 높은 신하들에게 도와주시오. 그러면 네 배 채우려고 그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왕이 하자는 거는 백성을 위한 거잖아. 그러면서 명분 싸움으로 찍어 누르니까 호족의 힘이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종의 왕권 강화하면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를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매우 중요해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왕권이 강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야, 너 신하 이것들이 지금 호족, 야, 내가 엄청 참았어. 야, 목 베라. 그리고 싹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돼버린 거. 그러니까 광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제 왕권을 확립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럼 명분도 있잖아. 그렇죠? 칭제 권원 어느 정도 강했냐면 나를 이제 황제라고 불러라. 라는 거죠. 그래서 황제 칭호를 사용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달력이 이름을 바꾼다라는 거죠. 광개토대왕이 영락이라고 썼던 것처럼 연호를 바꿉니다. 광덕준풍. 그래서 광덕중풍이라는 연호가 나오면 광이잖아요. 광덕, 광종. 연호를 썼다라는 거예요.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사용했다. 이른바 칭제권원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제 칭제권원을 같이 했다라는 거죠. 자, 광종에 대해서는 하나도 빼놓을 게 없다라는 게 다 중요해요. 엄청 낙서가 돼 있네. 그렇죠? 엄청 중요해요. 자, 통치체제의 정비입니다. 백관 공복제입니다. 그래서 지배계층에 따라서 그 관리들에게 복색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자단, 비, 녹색으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그 관리 복장에 색을 입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단, 비, 녹색으로. 그래서 위계 질서를 확립했고요. 왕권 강화했죠. 공신, 예전의 공신, 호족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부패한 귀족으로 남아버렸단 말이죠. 싹 다 제거해요. 다 죽여요. 주연공부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경제편에서 잠깐 볼 건데
국납, 특산품을 납부하는데 주와 현 단위로, 집집마다 하지 말고 주 현 단위로 부과하면 백성들의 어느 정도 부담이 감해질 것이다. 이런 거죠. 뭐 재위보도 설치하고요. 승과제도도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정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경종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경종인데요. 경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정전식과를 시행했다라는 토지제도를 시행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제도, 전식과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경제편 들어가서 제가 엄청 자세하게 해드리니까 그때 제가 해드릴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은 성종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성종의 유교정치. 제가 이제 강의 도입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완성. 보세요. 아까 우리가 보셨던 여러 가지 정책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어떤 건 잘못됐어요. 이걸 시행을 이제 안 하고 없애버릴 제도고 이것은 좋은 거니까 계속 해 나갈 제도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 광종이 있었죠. 광종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엄청 무섭죠. 말 잘못하면 혀 뽑히고 그냥 눈 뽑히고 팔다리 잘리고 난리 나요. 그 다음에 경종. 제가 경종은 그냥 넘어갑니다라고 했지만 경종도 완전히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왕입니다. 근친간에 이렇게 태어난 아이다 보니까 뭐 저녁에 갑자기 뭐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졌다. 꽝. 그러면 놀랬죠. 놀랬어요. 놀랬는데 옆에서 신하가 그 모습이 웃겨서 한번 웃었어. 키득.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칼로 그냥 베었던 사람이 경종이에요. 엄청 무섭죠. 그러니까 이 광종과 경종에 어떻게 보면 이제 폭정이죠. 폭정이 극으로 갈 때쯤 될 때 성종이 왕이 앉습니다. 근데 성종 같은 경우는 유교 정치를 이제 성종하면 유교 정치인데 유교 정치를 지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군이 될 거야라는 생각이죠. 전에 선왕들은 굉장히 무를 중시했어. 그래서 무를 중시한 게 아니고 좀 힘으로 억압하면서 왕위를 공고히 했어. 하지만 나는 틀려. 문으로서 관리들을 이렇게 통제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성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많은 수의 이제 폭정이나 실정 같은 경우를 없애자. 다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혁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왕에 앉자마자 자, 대신들은 들으시오. 이제부터 내가 개혁을 할 생각인데 이 개혁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관리들이 가만히 있어요. 왜? 이때 관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못했다가는 에이, 쟤 지금 거짓말일 거야. 저기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뭐라 저거 배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무서우니까 벌벌 떨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도와주시오 자꾸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열받죠. 한마디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숙제를 내줍니다. 자, 여러분 레포트 써와요. 자, 시간은 일주일 동안 이 개혁에 대한 레포트를 내가 숙제로 내줍니다. 꼭 써와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관리들이 집에 가서 매일 막 쓰는 거예요. 이만큼씩 써가지고 레포트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종이 대단한 게 그 레포트를 싹 다 읽어봐요. 딱 읽어보는데 이거 괜찮네. 이거 누구야? 출제자. 제출한 사람이 누구야? 그리고 딱 봤더니 이름이 최승로라고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최승로의 이 개혁안 이게 채택되면서 이 최승로의 내용을 정치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종 이퀄 최승로. 최승로는 유교 정치. 최승로가 유교 정치를 지향을 했었고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대부분은 유교적인 색채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종하면 유교 정치 최승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최승로는 역대 왕 5분의 왕을 평가합니다. 5대 정적평, 5조 치적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는 안 나오니까 됐고요. 아무튼 사료가 등장을 해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태조는 굉장히 잘했다 정치를. 그런데 누구 어디 있어? 광종은 굉장히 정치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종이 시행한 게 노비양건법 이따위 거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 신분제 완전히 붕괴됐다. 실질적으로 아까 노비였던 사람이 양인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노비였는데 양민 혹은 귀족인데 양민, 부유한 양민이 이 노비를 부렸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비가
양민이 됐으니까 똑같은 신분이라고 해서 이 양민을 가가지고 쥐어받고 막 이렇게 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내가 노비인 줄 알아?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신분제가 엉망이 된 이유가 광종 때문이다. 그리고 이상한 과거제 이런 것들을 시행해가지고 말이지. 과거제의 지공거. 여러분 지공거는 누구냐면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출제자 그리고 그 면접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과거 시험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지공거들이 완전 타락해가지고 뇌물받고 이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다. 광종이 다 잘못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 사료가 나오면 누구 얘기다? 최승로. 최승로 얘기면 무엇을 풀어라? 성종의 유교 정치를 풀어라 합니다. 아셨죠? 자,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채택해서 유교 정치를 시행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자라는 거죠. 자, 불교 행사입니다. 그래서 연등의 팔관에 요거는 뭐가 들어가죠? 비용이 들어가요. 돈이 들어간단 말이죠. 누구예요? 이거 다 국가 세금이에요. 이 국가 세금을 이렇게 막 술 마시고 이런 거 이거 부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아, 이거 등골 빼먹는 거다라는 거죠. 백성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행사를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성종이 옳소. 그거 맞소. 그래서 한술 더 떠서 폐지시켜 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종 때 다시 부활합니다. 자, 그리고 대학교 국자감을 다시 만들고요. 경학 박사, 의학 박사를 파견해서 또 교육도 시켰고. 자, 그리고 이제 통치체제 정비. 자, 이성육부제예요. 당의 삼성육부제를 모방해서 저런 제도가 있으니 우리는 이성육부로 간다. 그래서 이성육부제를 만들어 놓고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자, 그리고 지방 주요 지역인 12목에 12개 특별시의 목사, 지방관을 파견했다라는 거죠. 향리라는 제도도 만들어 놨고요. 강동육주도 설치하는데 다 나중에 설명이 나올 겁니다. 사회시설, 의창을 만들었죠. 흑창을 확대 개평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빈민구제책이죠. 상평창은 물가 조절 기구입니다. 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가 상평창이에요. 자, 화폐도 찍어냅니다. 건원중보라는 화폐도 찍어내는데 유통은 그렇게 좋지 못했고요. 자, 노비완천법. 이게 뭐냐면 아까 이 노비 있죠? 이 폐악질을 일삼았던 양민이지 이제. 양민, 너 원래 노비였잖아. 노비로 다시 환천시켜. 이런 거예요. 유기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왕이 목정입니다. 그래서 전식과를 정비하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저기 경제편 가서 공부할 거고 현종 때 지금 조금 반오차라는 거예요. 전국을 5도 양계로 구분을 합니다. 어차피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할 거예요. 누구 때? 현종 때라는 거 구분하셔야 되고 조선왕조실록처럼 고려 7대 실록을 만들지만 현존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있었다라는 정도지 외울 필요 없고요. 현화사 그리고 연등회와 팔관회를 이때 부활시키지요. 언제 없어진다고? 성종 때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부활을 이때 현종 때 하는 거고. 자, 거란이 쳐들어오는데요. 2차 침입 때 쳐들어옵니다. 1차 침입은 성종 때 있고 2차 침입이 현종 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지금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조금 이따 공부할 때 다 나옵니다. 그냥 한번 훑어보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강감천 퀴즈대첩 거란의 3차 침입이 있었고 문종 때. 자,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지급하는 공음전을 완비합니다. 그래요. 어차피 나올 거니까 지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고려 건국 초에 지배계층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집권 세력. 고려를 누가 만들어요? 벌써 까먹으면 어떡해. 지방 호족 그리고 또 육두품이잖아요. 자, 지방 호족과 육두품이요. 건국을 하면서 지배계층으로 등장을 하겠죠. 지배층으로 되다가 이렇게 가서 아까 나온 성종 때 이들은 문벌 귀족으로 문벌화 시킵니다. 문벌 귀족이 돼요. 자, 그러니까 문벌 귀족이 어디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고 이 지방호족과 육두품 세력이 발전 자손 가면서 문벌 귀족화 되는 거예요. 지들끼리 결혼하고 지들끼리 밥 먹고 술 마시면서 친해지고 그러면서 하나의 문벌을 형성하고 그것이 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그 문벌 귀족 이 귀족이 됐을 때 이 귀족을 몇 품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때 5품 이상은 귀족으로 하자
라고 지들끼리 약속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귀족들의 특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너스를 받아야 돼 하는 것이 공음전이에요. 그래서 5품 이상의 관리에게 보너스를 준다라는 개념. 그래서 공음전을 만드는 게 문종 때고, 경전전식과 전식과가 지금 3번 나와요. 경종 때 시정전식과, 목종 때 개정전식과, 그리고 경정전식과 문종인데 외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경제편에 가면 제가 다 다뤄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제학당을 만들고, 와, 구제학당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편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믿음을 가지세요. 제가 그때 가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해드려요. 그때 문화편에서 해드릴 거고, 불교도 장려하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만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래요. 우리가 고려 초 왕들의 업적, 그래서 태조, 왕건, 그리고 광종 때 노비왕건법 과거제, 칭제건원, 그리고 성종. 그래서 그 이후에 왕 몇 분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왕들의 업적을 꼭 정리를 잘 하시고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이제 통치체제의 정비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갈게요.